소개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이제 시작하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문 닫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장소가 넓어서 제가 좀 어색하네. 어머니들 편하시게 저도 앉아서 해도 되죠? 저는 설까요? 편하신 대로 하면 돼요. 예, 오늘 저는 이거 원래 세 번째인가? 저는 제 보신 분 있어요? 생각나요? 네 분이 저 2016년도에도 오고 2017년도에도 오고 오늘 2019년이니까 벌써 세 번째네. 뭐 도움이 되는 말씀 좀 드려야 될 텐데 큰일 났네. 바쁘시기도 하고 이 동네 어머니들 막 일하러 많이 다니시죠? 네. 그래가지고 많이 못 모시고 한 학년에 학급이 몇 학급 돼요? 2개?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제 큰 주제는 이거예요. 공부의 참맛을 아는 아이로 키우기. 이거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정했어요. 겁도 없이. 공부의 참맛을 알게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솔직히 주제가 너무 용감해가지고 제가 자신이 없어요. 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마에게 커가면서 한 번도 공부의 참맛을 알면서 크질 않으라고. 죄송해요. 이번이 처음 연수 아니죠? 몇 번째예요? 원래는 6번만 오면 되잖아요. 맞죠? 작년까지 하고 다르게 어머니들 부담도 줄여드리고 또 학교에서 준비하신 선생님도 애들 데리고 수업도 해야 되지 여기 준비해야 되지 바쁘거든요. 그래서 교육감이 바뀌면서 6번 줄었어요. 그리고 저학년, 고학년 뭐 구분 없이 통합해서 6번. 우리 어머니들도 부담이 많이 줄었죠. 공부의 참맛을 아는 아이 이 주제가 너무 범위도 넓고 또 쉽지 않고 이래가지고 교육청에서 방금 책자 없죠. 책자 보시면 이 주제 아래에 다시 작은 주제가 4가지 있어요. 그 작은 4가지 주제 가운데 제가 오늘 범위를 좀 줄여서 좁혀서 말씀드린 주제가 이거예요. 사교육 제로학년 특수노하우. 가능하면 어린 시절에 사교육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아이들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좀 길러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교육청에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쉽지 않죠. 사교육 제로 하니까 너무 좀 심한데 가능하면 있다는 말이죠. 가능하면 이제 사교육을 의존하지 않고 특히 이제 우리 다서구 쪽 특히 이쪽은 사교육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고 이래가지고 좀 어쩌면 다행이죠. 좋은 학원 많고 이러면요 안 보내고 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남들 다 가는데 막 안 가고 이러면 보통 일이 아니고 이래가지고 연수를 벌써 3번, 4번 받으셨으면 그동안 오신 선생님들이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을 텐데 보통 이제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드리러 오시는 선생님들 보면 크게 2부류로 나뉘어요. 한 부류는 교직에 평생 계셨다가 은퇴한 교장 선생님으로 주신 분이 있고요. 우리도 왜 방학 때 되면 연수 받거든요. 다른 한 부류는 이제 이 교육과 관련해서 또는 상담이나 심리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학위를 석사, 박사 받으신 이런 분들이 또 이교육 전문분들이 이제 와서 어머니께 도움되는 말씀 많이 하시죠. 저는 죄송스럽게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직에 있었던 적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를 뭐 깊이 있게 한 적도 없고요. 근데 야매예요, 야매. 그래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부끄럽지만 이제 저는 주로 제가 아이 키운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좀 이렇게 도움 받았으면 좋겠고 또 그건 네 경험이지 뭐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은 그냥 듣고 흘리시면 되고 이렇게 부담 없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앉아서 할게요. 얼굴 보이는 건 모르겠네. 괜찮아요. 냉정하시네. 자, 저는 사실 이제 제 아이가 하나 있는데 원래 29 됐어요. 왜 놀래요? 31살에 장가 가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29 돼서 뭐 적당하시고 놀라시니까 갑자기 내가 놀랍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하여튼 이 아이는 이제 이 아이가 4살 때쯤인가 우리 와이프가 그때 신혼촌이가 단가세방 살 때인데요. 우리 와이프가 이제 아주 촌스러운 그 벽에 붙이는 브로마이드 있죠. 코팅된 거. 그거 2장 구해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애 보고 따라하라 하더라고. 4살 때. 보니까 지금은 기억이 서는데요. 기린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밑에 한글로 기린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한글로 지라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갈로 열고 지라프 G-I 어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애 보고 따라하라 하죠. 지라프 하고 메이크업 4살 때. 딱 보니까 저건 아니라 저래 하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진짜 용기를 내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그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여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런 건 당신이 해도 공부는 내가 시킬게 하면서 제가 아이를 뺏었어요. 공부는 제가 4살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키웠다니까. 별로 안 놀래네요. 다른 학교 가면 막 와 하면서 막 애 키우기 힘들어가지고 엄마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여기 스트레스 안 받나 봐. 그래가지고요 4살 때부터 제가 아이를 직접 키웠어요.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나서 생각하니까 내가 그 미쳤죠. 왜 내가 그 애 공부시키겠다고 나섰는가. 많은 이제 어려운 일도 있고 이래가지고 후회가 많이 된 적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그 공부를 못한 것이 한 맺혀가지고 아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는 제가 겪었던 아쉬움을 겪게 하지 않고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그때 확 밀려온 거죠 사실. 왜냐면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폐병 환자였는데 요즘은 뭐 폐결핵한 병도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약이 안 들었어요. 약을 계속 쓰면. 근데 시립병은 지금 대고이론인데 옛날에 시립병이라고 불렀죠. 시립병은 입원해서 막 오랫동안 투병하시다가 약에 내성이 생겨서 병이 낫질 않으니까 병원에서 쫓아냈어요. 집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지금 어릴 때 기억 뭐 벌써 50년이 지난 이야기지만 막 늘 피 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강에 피 받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는 그 일을 못하니까 엄마가 공장에 다녔죠. 섬유공장 노동자로 이제 평생을 사셨는데 그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 그날도 엄마는 야간에 일하러 가고 12시간 이교대 하러 아버지는 자기 인생에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 아들들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죠. 특히 우리 형이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저녁마다 이제 저녁 먹고 난 밥상 펴놓고 형 공부시키고 이랬어요. 오늘 봄날이었는데 그날도 형을 빡시게 공부시켰어요. 형 4학년, 제 1학년, 동생 6살. 근데 다음날 새벽에 막 형이 울면서 이제 우리 깨우더라고. 아빠 죽었다. 그 당가세방에서 다 보이잖아요. 형이 막 울길래 일나가지고 이러 보니까 아빠가 옆에 진짜 돌아가셨더라고. 지금도 입 앞에 거품이 이렇게 나 있었어. 그러니까 숨을 내쉬기는 하지만 들이쉴 힘이 없어가지고 돌아가신 거죠. 지금도 그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트라우마인데 그 장면이 아버지가 바로 옆에 우리 자든 바로 옆에서 돌아가신 장면. 그것 때문에 이제 엄마 혼자서 삼형제를 키워야 했어요. 그러니까 형편이 점점 어려워져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엄마가 삼형제를 다 못 키워가지고 엄마는 공장 기숙사 들어가고 우리 형제들은 친척집에 하나씩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해서 겨우 6군데 전학 다니면서 한 친척집에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친척집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친척집을 돌아다니느라고 저는 초등학교 6군데 저 서울에서도 다니고 전라도에서도 다니고 대구에서도 다니고 막
엄마가 뭐 아파트를 사고 파니라고 전학을 자주 가는 게 아니고 그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했죠. 그리고 더 슬픈 일은 우리 형제들은 중학교를 아무도 못 갔어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전부 이제 엄마 도와서 기술 배우러 갔죠. 저는 첫 직업이 인쇄소 사원이었어요. 서문시장 근처가 인쇄소가 작은 인쇄소가 많았는데 옛날에 그 인쇄소 사원을 14살 때부터 저는 인쇄소 사원으로 처음 취직해가지고 일했죠. 그렇게 어떻게 하면서 공장에 다니고 뭐 이러다가 검정고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본 거라. 대학 들어가서는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검정고시 해가지고 어떻게 대학 들어갔어요. 대학 들어가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그만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는 속상하게도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지멋대로 대통령이 됐어. 그리고 광주 이제 오늘 며칠이고 16일에 내일 모레 광주 민주운동 기념일이죠. 옛날에는요 광주 민주운동이라고도 부르지 못했어요. 정부에서 뭐 광주 폭동하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는 속상해가지고 우리끼리는 광주 항쟁이라고 불렀어. 지금은 공식적으로 이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광주 민주운동 이렇게 부르거든요. 영화 택시 운전사 보신 분 있는 거겠네. 택시 운전사 보면요. 그때 국내 언론에는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도 보도가 안 돼. 신문이 새카맸다니까. 그 군부에서 언론을 검열하죠. 각 부대 언론사마다 다 탱크하고 군인들 보내가지고 기사를 다 검열해요. 그래가지고 제목만 딱 6글자. 광주에서 폭동하면서. 그리고 내용 하나도 없고 사진도 없고 이랬어요. 근데 영화 택시 운전사에 나오는 것처럼 외신 기자들은 특히 독일 기자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송강호 모는 택시 타고 몰래 광주도 가가지고 막 찍어가지고 외국에 보도한 거라. 그걸 이제 국내에 다시 들여와가지고 대학 들어가면 해마다 5월이 되면 광주 항쟁 사진전 하면서 크게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그걸 쫙 전시해놨어요.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81년도였는데 대학 들어가니까 그걸 전시회를 하는 거라. 우리가 몰랐던 광주에서 있던 비극적인 일들을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전부 눈이 뒤집혀가지고 순수한 청년들이 막 분해가지고 있잖아요. 전부 데모하고 막 이랬잖아요. 전두환 물러가라 하고. 그래서 저는 대학 들어가고 특히 저는 이제 경대 법대 정치학과를 다녔는데 정치학과는 특히 데모를 많이 한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 내에 데모했어요. 맨날 잡혀가고 막 수배 받고 도망다니고 막 국가보안법 위반하고 막.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서도 공부할 기회를 놓친 거죠. 데모하느라고. 취직 공부도 못했어요. 저 취직도 못했잖아.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어영부영 하다가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애 낳았는데 그게 벌써 4살이 딱 됐다. 4살 되니까 이제 남자들은 좀 느리거든요. 여자들은 엄마들은 왜 뱃속에 애를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벌써 교감이 형성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아빠들은 안 그렇다니까 좀 늦어. 저는 우리 애가 4살 돼가지고 좀 저질해하고 막 꼬물꼬물대고 이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좀 실감이 나대요. 그래서 4살 때 이제 갑자기 제가 어린 시절에 공부를 못하고 친척집에 돌아다니고 눈칫밥 먹고 막 자존감 낮게 큰 것이 너무 이렇게 기억이 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우리 와이프한테 아이 내가 키울게 하면서 제가 뺏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4살 때부터 아이를 키우게 됐는데 막상 큰 소리는 쳤어요. 큰 소리는 쳤는데 사실은 저도 어떻게 키워야 될지 하나도 몰랐죠. 초보 아빠니까. 그때 내가 34살인가? 이 오른쪽에가 우리 애예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던 남구 살았거든요. 우리. 요 남구 대명초등학교 입학식날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조망만한 애 이거보다 더 적을 때 4살 때 제가 이제 공부시킨다고. 근데 너무 막막한 거라 어떻게 시키야 될지 몰라가지고. 엄마들은요 정말 편하게 키우더라. 이 동네는 모르겠는데 제가 키우는 동네에서는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보낼 때 보면 아침마다 노란 차를 기다려. 여기도 똑같죠? 맞아요? 저도 노란 차를 기다렸어요. 우리 와이프가 학교 교사라 가지고 제가 이제 일찍 출근하면 제가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노란 차에 기다렸다가 유치원 보내고 이랬거든요. 그때 엄마들 보니까 억수로 쉽게 키우더라. 노란 차 떠나가고 나잖아요. 그러면 엄마들끼리 저희끼리 상사모 짝을 짓대. 그래가지고 노란 차 떠난 자리에서 막 수다를 떨더라. 친해진다고. 며칠을 내가 유심히 관찰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리가 아픈가 봐. 그 전에 서서 수다 떴다가 며칠 지나니까 언니 우리 집에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335 짝을 지어가지고 싹 납치해 가더라 자기 집으로. 그래가지고 뭐 궁금한 거 묻고 이러더래. 그 다음에 또 좀 지나니까 좀 친해졌어요. 이번엔 뭐라 하는가 하면 이번에 언니 집에 놀러 가봐도 돼요? 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 언니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대한민국 언니들 대단히 똑같은데 우리 집 청소 안 했는데 하면서. 애들 뭐 이제 노란차 태워보내고 올라가서 또 자야 되는데 청소하겠어요? 세수도 안 했는데. 그까지 근데 이제 대접받은 게 있어서 거절 못하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죠. 그럼 데리고 가면 이제 언니들이 또 커피도 끓이고 과일도 깎고 하잖아요. 그 사이에 직구경 좀 할게요 하면서 큰애방 뛰들어가잖아. 그래가지고 큰애방 책상 위에 어떤 학습지가 뭐 있는지 스캔하고 있잖아. 우리 집에 없는 전지 뭐 없는지 이런 거 살피고 그리고 궁금한 것을 묻고 이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자녀교육 정보를 주고받죠. 근데 저도 그 한 3년인가를 그 노란차 기다리고 보내고 했거든요. 근데 저도 3년이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무도요 저보고는 오빠 우리 집에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물어볼 때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성격이 막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막 이렇게 붙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너무 외로웠어요 아이 키울 때. 그래가지고 저는 대구 시내에서 제일 큰 서점에 갔어요. 제일 큰 서점 가가지고 육아코너. 그때 대구에서 제일 서점이 제일 컸거든요. 지금은 뭐 시내 가면 이제 명풍, 교보, 또 뭐 알라딘 이런 서울 서점들이 내려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대구에서 제일 서점이 제일 컸어요. 제일 서점 지하 1층에 가면 육아코너가 있었는데 큰 책장 2개인가 3개 전부 육아책이요. 저는 공부에 좀 거칠기만 하고 공부에 한 맺혔거든요. 초등학교는 겨우 졸업했지. 한 번도 제대로 부모님이 믿어줘가지고 공부해 본 적이 없지. 이러니까. 우리 애는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잖아요. 어머니도 좀 그런 거 있죠.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우리 소중한 아이는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편 어려운데도 다 피아노 보내고 하더라. 자기가 우아하게 피아노 치고 싶었던 엄마들이 이제 그런 기회가 잘 없었잖아요. 애 낳으면 다 피아노 보내죠. 그거하고 좀 비슷해요. 원리가. 그래가지고 시내 나가서 닥치는 대로 육아서적을 읽었어.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이제 특히 육아서적 중에 제목에 서울대자 들어간 제목 있잖아요. 그 책부터 읽었다니까. 제가 서울대 가고 싶은데 못 갔잖아.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서. 어찌하든지 우리 애는 좋은 대학 보내려고. 서울대가 어떻고 뭐 서울대 가는 101가지 방법 뭐 이런 책 있잖아요. 서울대자 제목도 다 읽었어. 그거 다 읽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제목에 영재자 들어간 책 다 읽었어. 거짓말 못하고 거짓말 좀 못하면 거기 있는 책 거의 다 읽었다. 그러다 보니까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감이 있다고 돼. 그 수많은 책들이 하는 말이 자기 책 쓴 사람들마다 경험도 다르고요. 뭐 이런데 이상하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더라니까.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한다더라. 이거였어. 엄마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시시하죠. 그거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또 하려고 왔어.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한다더라.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네 분이 저를 선택하셨지만 저는 1년에 2명의 아이만 포기하기 때문에 네 분 중에 2분은 탈락하실 겁니다.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를 믿는다는 건 어떤 상황이 오든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최고의 결과를 보리라 기대하시는 겁니다. 네, 선생님, 믿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서의 성적은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어머님 그저 예서의 건강만 신경 써주십시오. 이번 겨울에 이거 많이 보셨죠? 안 봤어요? 안 봤어요? 큰일 났네. 이거 봤어야 뭐 말이 되는데. 이거 유명한 드라마인데. 이걸 안 보냈구나. 제가 이 동영상 왜 가지고 나오는지 알아요?
이 유명한 유행어거든요. 어머니들께서는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네, 이 말하고 싶어가지고. 잘 안 믿겠네. 뭐 봤어야지 뭐. 이때로 따라하면요, 막 부작용 맞죠? 애들 막 자살하고 거짓말하고 막, 그죠? 저거들끼리 경쟁하고 컨닝하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육아사직을 쭉 읽다 보니까 책 읽기가 애가 공부를 잘하는데 결정적이더라. 이런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 집에 행운이 찾아왔죠. 그 해, 우리 애 4살 때인데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해인데 공교롭게도 우리 와이프가 그때 월배중 교사님이나 버스 타고 퇴근하다가요. 서부정장 앞에서 이걸 발견했잖아. 옛날에 서부정장 근처에 가면 달성군청이 있었거든요. 그 달성군청 건너편에 보면 국민은행이 있어요. 그 국민은행 바로 옆에 허름한 1층 이런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가 간판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이 전문 서점 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서점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엄마들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 전집 할인해서 파는 서점 이것밖에 생각 못 하시는데 옛날에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그게 아니고 이런 서점이 대구에 한 4개인가 5개 있었다니까. 전집을 파는 서점이 아니라 정말 잘 만들어진 왜 교과서에 실리는 이런 좋은 책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어린이 전문 서점. 지금은 이제 다 망하고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와이프가 퇴근하고 오더니 애하고 저보고 일하라 그러더라고. 가자 하면서 역 끌고 왔어. 아 근데 가보니까 제 눈이 번쩍 뜨인 거야. 정말 좋은 어린이 책. 안 그래도 육아서적 읽으면서 책이 중요하다 하는 거 알았잖아요. 저는 근데 동네 언니도 없어가지고 동네 언니도 있으면 못 보나마나 웅진 교원 뭐 몬테소리 프리벨 아가월드 안데르센 뭐 한국 노벨 이런 거 사락하겠지 전집. 그래서 저는 동네 언니가 없어가지고 다행히 전집 손도 못 대고 이 서점을 제일 먼저 알았다니까. 그걸 가보니까 정말 주옥 같은 세계적인 그림책들이 쫙 전시돼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자발적으로 아이 손을 잡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 어린이집을 다녔죠. 근데 어린이집에 가서 좋은 서점 그때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간대요. 일주일마다 가면 그림책을 10권에서 15권씩 샀어요. 그 당시에 그림책 한 권에 5,000원, 6,000원 이럴 때인데 우리 형편이 뭐 그렇게 크게 넉넉한 편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우리 이제 학원 안 보내니까 어린이집에 가서 좋은 어린이책을 사서 꾸준히 읽어주고 이러니까 아 신기하게도 애가 사용하는 말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뭐 좀 뭐가 잘하는 게 보여. 그래가지고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애는 학원 함도 안 다녔어요. 그렇다고 과외를 했나 그것도 함도 없어요. 물론 제가 좀 가르치긴 했지만 사교육 없이 진짜 아예 오늘 제목 아까 봤죠? 사교육 제로 학력숙 노하우잖아. 저도 사실은 사교육 없이 검정고시 했고 진짜 저는 자기주도 학습 전문가예요. 아이도 그렇게 키우고 아니 책이 너무 좋은 책이 많아가지고요. 그때 진짜 우리 형편 신혼초에 뭐 단가 셋방 살 때인데 그래도 과감히 이제 다른 거 안 시키는 대신에 우리 애는 미안하지만 피아노 학원도 못 갔어요. 태권도도 못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서점 와서 책을 사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면 5,000원, 6,000원 하고 10권에서 15권 사니까 보통 한 평균 10만원 한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매주 책을 샀어요. 요즘 같으면 책 살 필요 없죠. 왜? 도서관이 잘 돼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키울 때는 15년, 20년 전이니까 도서관에 어린이 책 없어요. 어린이 열람실도 따로 없고 학교 도서관은 쓰레기통이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저기 꾸준히 다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4살 때부터 언제까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중학교 2학년 되니까 애가 너무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더 이상 어린이집에서 읽을 책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 치웠잖아.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15살 때 우리 12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어린이집에 다녔다고. 저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아이를 키우고 다니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또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추억이 저거예요. 어린이집을 꾸준히 다니는 거.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제 입으로 이런 걸 하기는 어려운데 대한민국에 저 같은 아빠 잘 없어요. 엄마도 잘 없지 솔직히 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어린이집에 좋은 책을 사서 아이에게 읽혀주는 그 일을 12년을 했다. 물론 제가 뭐 O형이 아니라서 의지가 없어요. O형들은 뭐 계획이 딱 있잖아. 한 번 딱 꽂히면 그대로 밀고 가죠. 꾸준히 하거든. 근데 저는 B형이에요. B형은 변덕이 쭉 끄떡한데 취미생활도 B형들은 실증을 잘 내기 때문에 3개월은 못해요. 아무리 재밌는 취미도 웬만해서 3개월 지나면 실증이 나요. 그거 딴 거 하고 막 이러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 실증 잘 내는 변덕이 뭐 같은 제가 무려 12년이나 저 어린 선생님 다녔다. 어머니들 안 믿으실까봐 인증샷도 가져갔어. 우리 어린 선생님 한참 다닐 때 우리 애 5학년 때인데 이날이 그때 어린날인가 이랬어. 하여튼 날씨가 더워가지고 반팔 입고 있잖아요. 어린날이었는데 대부분 어린날 되면 왜 야외로 놀러 가잖아요. 하다못해 이랜드를 가든지 뭐 스파밸리를 가든지 이벤트하는 바깥에 놀러 나가잖아요. 우리 집은 바깥에 놀러 안 가고 어린 서점을 갔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엄마는 야, 애 힘들겠다 이거는. 애 데리고 놀러 안 가고 어린 서점을 갔다. 지독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우리 아이 해가지고 거기 처박고 있죠. 근데 어린 서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어린 서점 입장에서는 다들 야외로 놀러 가는데 자기 서점에 책을 사봤어. 고맙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날 어린이날 이벤트를 했다니까. 어린 서점에서. 뭔지 알아요? 이벤트 제목이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 우리 단골이니까 어린 서점 가니까 가족사진 찍어준다고 카메라를 들이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갑자기 놀래가지고 쇼하잖아요. 연출. 평소에는 전 미워가지고요. 막. 제가 말투가 좀 까칠하거든. B형 남자는 좀 까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내가 말만 하면 상처받는데 그래가지고 막 미워 죽을라 해요. 근데 막 가족사진 찍는다 하니까 갑자기 막 쇼하고 어깨에서 다정한 척 손 얹고 지금 추억의 사진 됐죠. 추억의 사진. 안 믿으실까봐 제가 가져갔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 진짜로 유명한 분들이 하던 말하던 거 우리나라 교보문고를 최초로 만든 신용호 회장님이라고 있어요. 교보그룹 창시자인데 여기 동상 보여요? 여기. 이분이 신용호 회장님인데 교보문고를 만들고 서울 광화문을 가면 이거 1층에 이거 있죠. 비서. 돌에다가 저렇게 유명한 글귀를 새겨놨어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책을 이렇게 출판 공정을 거쳐서 만드는 건 사람이지만 거꾸로 그 책을 읽는 사람이 영향을 책으로부터 받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으면 무슨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또 신영호 회장님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엄마들 잘 아시는 몬테소리라고 있죠. 마리아 몬테소리라고 이탈리아가 나온 세계적인 교육학자예요. 우리 엄마들은 몬테소리 음모를 하면 다 알죠. 이 마리아 몬테소리가 옛날에 유명한 말을 하나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한 아기가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크게 세 가지 영역의 균형 잡힌 발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세 가지 영역이 뭐냐 하면 신체 영역, 인지 영역, 정서 영역 이렇게 세 가지가 균형 잡히게 발달해야 되는데 인지 영역이 공부를 잘하게 하는 거죠. 신체 영역은 건강하게 하는 거죠. 정서 영역은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거죠. 공부는 잘하는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 이러면 이제 정신병 걸린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정신병 환자 많죠. 알아요? 늘 쫓기고 경쟁에 시달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이 골고루 발달해야 되는데 그 신체 영역이야 뭐 제가 어머니보다 더 모르는 분야죠. 요즘 엄마들 보니까 뭐 잘 알아서 잘하시대. 옛날 우리 엄마는요 우리 죽기나 말기나 국 끓이거나 찌개 끓이잖아요. 거기다가 화학 조미료 막 태웠어. 옛날에 아지노모토라고 일본에서 수입해요. 유명한 브랜드 미원 있죠. 미원은 비싸서 아무도 서민들 못 사 먹어. 그래서 미원의 짝퉁 미풍이라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만든 미원을 흉내를 낼 수가 없어서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 제일제당을 통해서 아무리 미원 흉내를 내도 안 돼. 비슷한데 아니야. 그게 미풍이고. 그거 좀 싸요. 그래서 미풍이나 뭐 아니면 일본말로 아지노모토라고 하는 화학조미를 막 태웠죠. 요즘 엄마들 가족 건강을 위해서 그거 화학조미료 쓰시는 분들 없죠? 식당이나 막 손님 끌라고 막 화학조미료 막 쓰고 하는데. 그리고 또 애들 아토피하고 이러니까 유기농 조작식품 이런 거 안 사고 그죠? 또 가능하면 유기농 조작식품 유전자 조작식품 안 사고 가능하면 그 뭐지 이상한 거 안 뿌린 채소 유기농 먹거리 찾고 이러죠. 왜 건강을 위해서. 두 번째가 뭔가 하면 학습을 위해서 인지 영역이 발달해야 되는데 옛날에 수십 년 전에는 IQ가 좋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학자들이 계속 추적 연구해 보니까 IQ 좋은 애도요
방치하면 엉망이 돼. 그죠? 그리고 IQ 좋다 나쁘다도 좀 애매한 것이 아침에 학교 갈 때 막 머리 쥐어박고 막 바로 차고 이래가지고 기분 더럽게 해가지고 학교 보내면 그날 마침 IQ 검사를 해. 그럼 그 아이는 100 나와 지능이. 근데 어느 날은 칭찬과 격려를 해가 사랑해 하고 막 기분 좋게 해가지고 학교를 보냈어. 그날 IQ 검사는 125 나온다. 이 엄마들 요리 실력하고 비슷해. 요리 실력도요. 짜다 캐사고 막 남편들 잔소리하면 자존감이 낮아져서 더 잘 안 되죠. 하기도 싫고. 근데 맛있다 하고 막 잘 먹어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좀 더 잘하게 되죠. 용기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이거하고 비슷하다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십 년 전에는 막 지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수업을 받아서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잘 소화하는 정도는 뭐가 결정한다? 지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런 요소들이 결정한다. 아이가 학교에 가서 그 수업을 받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지, 그래서 생각하는 힘이 얼마나 자랐는지, 선생님이 말하는 어휘는 얼마나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 이런 것들이 결정한대요. 그래서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저런 요소를 잘하게 해야 된대요. 이런 요소를 잘하게 하는 당근 가장 쉬운 방법은 책을 많이 읽는 거죠. 책을 좋아하는 거예요. 학습지 백날 해도 소용없죠, 사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니까 뭐 시시하게 다 아는데 뭐 이런 표정이던데 책이 중요하다 하니까 다 아는 표정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십몇 년을 이런 강의를 하는데 제 얘기가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엄마 대한민국에서 난 한 번도 못 봤어. 다 알고 있더라고. 이상하죠. 근데 애들 그렇게 안 키우대. 미스테리예요. 저런 요소들을 잘하게 해야 돼요. 좋은 어린이책, 좋은 그림책도 어릴 때부터 많이 읽어주고 이러면요. 저런 생각하는 힘이 자란다니까. 어휘력도 잘하고 집중력도 잘하고 뭐 독해 능력도 잘하고 이러죠. 그러면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힘이 생기는 거야. 그 초대 문화부 장관을 하셨고 우리나라가 낳은 천재적인 수필가라고 불리는 지금 80대 후반의 노인이 된 이어령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필도 많이 실리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 천재예요, 천재. 이분 옛날에 우리 학부모들을 위해서 책을 한 권 냈어요. 지금은 절판되고 없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였는가 하면 천년을 만드는 엄마. 이런 제목이었어요. 애를 천년을 만들듯이 길게 보고 키우라는 거라. 그 책을 읽고 제가 큰 감명을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거예요. 이 구조예요. 아이를 키우는 일은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듯이 하는 것이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얼핏 보기에는 물이 시루 밑바닥을 통해서 다 빠져나갈 것 같지만 사실은 콩나물은 자란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요즘 엄마도 시루 잘 모를까봐 제가 시루 그린 거예요. 콩나물 시루는요 밑에 보면 구멍이 뻥뻥뻥 뚫혀 있어요. 물을 주는데 물이 고여있지 않고 밑으로 다 빠져나간다니까.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도 결과적으로 콩나물은 쑥쑥 자라죠. 아이를 키우는 일이 이와 비슷하대. 특히 책 읽기가 이와 비슷하죠. 책을 읽으면요 남는 거 하나도 없잖아. 얼핏 보기에. 학습지를 하거나 이러면 진도가 나가죠. 채점을 하면 동그라미가 남잖아. 그래서 엄마들이 이건 공부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책을 읽으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어떤 용기 있는 엄마들이 하더라. 책 멀쩡하게 읽고 있는 애들한테 뛰어가지고 책 가만 읽고 공부해라. 좀 거칠게 말하면요. 무식도 등급이 있어. 정말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아쉬운 일인데.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읽다 보면요. 무엇이 자란다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이거 신기한 일이에요. 저는 어릴 때 아이하고 어린 선생님 꾸준히 다녔다 했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약 12년을 다녔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가 뭐가 자라는 모습이 많이 경험됐어요. 근데 그거 하도 많아가지고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기억도 너무 오래되고 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 하나만 여러분들 소개하려고 인증샷 가져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에요. 우리 아이도 이렇게 작은 학교 다녔어요. 한 학년에 학급이 3개 있는 학교.
학원은 주변에 하나도 없는 이상한 동 남구 앞산 밑에 무슨 초등학교 다녔는데 6학년 때 그때 교육감님이 새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바뀐 교육감님이 가장 강조한 것이 뭐였나 하면 창의력.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나라의 인재가 되려면 창의력이 뛰어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창의력을 계속 강조했어요. 그리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갑자기 제1회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를 한대요. 학교 대표 6학년 한 명 뽑아가지고 보내라. 공문이 왔어. 그리고 우리 애는 조그만 학교 다니다 보니까 어쩌다 운이 좋아가지고 학교 대표가 됐어. 그래가지고 대구교육대학교 있죠. 대구교대 갔어. 대구교대 그때 대구 시내 190개 학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190개 학교의 대표들 190명이 모였어. 대구교대 교수님들이 8문제를 출제했어. 창의력을 측정한 8문제. 사회 2문제, 과학 2문제, 수학 2문제, 국어 2문제. 이렇게 8문제. 그걸 가지고 아이들의 창의력을 평가하는 대회를 했다니까. 근데 우리 애가 그 대회를 갔다 오더니 계속 교육청 홈페이지를 들락날락거리면서 발표를 기다리는 거야. 그거 제가 걱정이 되대. 애들 왜 기대했다가 입사 못하면 기죽잖아요. 저는 애 기죽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어릴 때 친척집 다니면서 기가 너무 죽어서 컸거든요. 눈치 보고. 애 기죽는 게 너무 싫어서 제가 막 뜯어 말렸어. 홈페이지 들어가지 마라 하면서. 아빠가 네 학원도 안 보내고 이렇게 키우는 이유는 지금 네가 초등학교 때 무슨 상 받거나 1등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수능 칠 때 잘하면 된다. 말렸다. 근데 우리 애는요, 아빠가 뭐라고 하는 말이라 개무시하고 계속 홈페이지 들락날락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발표가 났잖아. 올해 몇 등인 줄 알아요? 별로 뭐 관심이 없네. 어떤 학교 가니까 대부분 학교 가니까 우리 1등 있을 거라고 예상하네. 1등 안 하고서야 내가 이걸 이야기를 꺼내겠나 싶어가지고 그때 우리의 또래들 중에 대구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5, 6학년 진짜 뛰어난 애들은요 경북대학교 영재교육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주말마다 가서 교수님들하고 직접 실습하고 막 이런 거 하는 애들 있어요. 그 진짜 뛰어난 애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교육청에서 뽑는 영재들이 있어요. 여기 남부교육청 같으면 남부교육청 산하에 있는 그죠? 초등학교 4학년 중에서 딱 60명을 뽑죠. 5학년 60명, 6학년 60명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따로 모여서 수업하고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이제 영재교육법이 생겨가지고 우리 애 때는 영재교육법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도 없었는데 그 경북대학 영재교육원에 있던 초등학교 6학년 진짜 똑똑한 애들이 전부 자기 학교 대표로 이 대회에 다 출전합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한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 대구에서 우리 아이 같은 학년 중에서 가장 똑똑한 애 하나를 제가 알고 있어요. 얘 이름도 제가 잊어먹지 않아요. 벌써 얼마나 오래 지났는데 하도 막 샘나가지고. 얘는요 수학과학으로 대구에서 적수가 없는 천재였어요. 저기 달서구 대곡지구에 가면 도원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그 얘가 도원초등학교 대표로 나왔어. 나중에는 얘가 도원초등학교, 도원중학교 나오고요. 고등학교에 어디 갔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애들 모인다는 그때 막 생긴 부산에 가면 한국과학영재학교라고 있어요. 최초로 생긴. 그게 거기 갔다니까. 더군다나 한국과학영재학교도 2년 만에 졸업했어. 천재네 천재.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년 만에 졸업하고 어디 간 줄 알아요? 미국 아이비리그 프린스턴 대학교라고. 거기 유학 갔다. 내가 하도 인반 세미나 가지고 있잖아요. 뒷조사 다 해봤어.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얘는 이미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빠 따라서 아빠가 프린스턴 대학교 교환 교수였대. 그리고 미국 프린스턴 가서 살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나중에 커서 이 대학에 오겠다고 꿈을 키웠대. 그러니까 벌써 유전자가 다 유전자가. 아빠가 대학 교수래. 그러니까 저녁마다 식탁에서 무슨 사용하는 어휘가 다르죠. 우리 집은요 저녁마다 욕이 막 튀거든. 저는 슬럼가에서 자랐잖아요. 아버지 없이 어렵게 막 양아지처럼 이렇게 커가지고 학교도 못 다니고 공연 다니고 이렇게 커가지고 저는 욕을 너무 잘해. 욕을 하도 많이 듣고 자라가지고 욕이 네이티브 스피커였죠.
그래서 저녁마다 식탁에서 애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지금 교양 있잖아. 어휘를 전문 용어를 사용한다. 옛날에 이제 범어동에 있는데 어떤 학교 강의하러 가니까 엄마들이 강의 들어왔는데 거기 보면 현직 판사도 있어. 그런 분들은 저녁마다 식탁에서 막 하겠어요. 피고가 어떻고 원고가 어떻고 이런 대화하자. 대화 수준이 우리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 남다른 거라. 그 도원초등학교는 그 걔가 그렇게 똑똑한 애가 도원초등학교 대표로 출전한 거라. 그러니까 똑똑한 애는 진짜 많죠. 그 도원초등학교의 걔도 이 대회에서 1등 못했어. 그 정도로 어려웠죠. 그때 1등 한 명에게 금메달, 2, 3, 4등에게 은메달, 5등에서 9등에게 동메달 줬잖아. 우리가 5등 했잖아, 5등. 이거 동메달. 누르띵띵하게 생겼죠. 저는 그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아무 사교육도 없고 영재교육도 안 받고 이랬는데 학원도 하면 안 다니고 이랬는데 그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교육청에 들어가서 문제를 다운받아서 다 읽어봤다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때 국어 문제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요. 은행나무에 관한 긴 지문을 줬어요. 은행나무는 지금으로부터 약 2억 년 전에 지구상에 출현해서 세계 각 대륙으로 번성하고 있다. 은행나무가 우리 사람들의 삶에 이런저런 유익한 점이 있다. 뭐 이런 긴 지문을 주고요. 그런데 은행나무보다 늦게 출현한 식물들 가운데 지금은 벌써 멸종하고 지구상에 사라진 식물들이 많이 있다. 그 식물들은 대표적으로 이런 식물들이 있다. 뭐 이런 긴 지문을 주고요. 문제가 딱 하나 달려있어요. 네가 생각하기에 은행나무가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런 거죠. 생각나는 대로 지문에서 무엇을 건져 올려서 다양하게 대답하면 많은 점수를 받는 거죠. 또 한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어떤 두 젊은 엄마가 아기 하나를 안고 솔로몬에게 찾아왔다.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왕 솔로몬이 아무리 생각해도 친엄마를 찾아줄 수가 없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아기를 반토막 내가지고 나눠 가지라고 했다. 그랬더니 친엄마가 깜짝 놀라서 막 울면서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양보할 테니까 제 옆에 내주라고. 근데 그 옆에 내는 네 그랬어요 하면서 냉정하게. 그래서 솔로몬이 눈치를 채고 내 인연 하면서 네가 가짜네 하면서 친엄마를 찾아줬다. 이런 긴 질문을 주고요. 문제 딱 하나 달려있어요. 네가 만약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친엄마를 찾아줄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생각하는 힘을 묻는 거죠. 이거는 공부하고 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맞죠? 지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힌트를 얻어내야 되는 거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너무 자랑스러웠는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잊어먹고 있었어. 근데 재작년에 우리 애가 대학교 4학년 때 갑자기 카톡이 왔어. 아빠한테. 아빠 수저 뭐야? 흑수저다 하니까. 그러면 안 되겠네 하면서. 그때 재작년에 한창 최순실 사태가 터져가지고 최순실 딸내미가 왜 백으로 엄마 백으로 이화여대 가고 이런 난리 났잖아요. 젊은 애들 취직도 못하는데 막 취직도 백을 하고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때 애들이 백 있는 집을 보고 아빠 수저가 금수저다 하고 저처럼 백 없는 집안을 흑수저다 하고 이랬죠. 제가 흑수저다 하니까 그 당시에 20대 애들 말 하도 실망해가지고 어른들한테 우리나라는 지옥이라 해서 헬조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애들 전부 막 헬조선을 탈출하자 하고 막 이런 막 속상해가지고 간 거죠. 그때 우리 애도 4학년이었는데 취직하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아빠 흑수저라 하니까 그럼 나는 헬조선을 탈출해야 되겠네 하면서 벼락치기 해가지고 일본어 공부를 해가지고요. 일본 회사에 취직을 했어. 그러니까 도쿄 갔다니까. 도쿄 세계 무역센터 빌딩에 자기 회사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일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애가 외국 나갔잖아. 그래서 내가 잘 됐다 하면서 네 방 내가 쓸게 하면서 우리 와이프하고 한 방 써보니까 내가 미치겠어. 저는요 깔끔한 걸 좋아하거든. 칼같이 정리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병이 하나 있어. 뭔지 알아요? 평평한 면을 그냥 못 뚫고 평면공포증이라고. 식탁, 테이블 이런 데 그냥 평평하고 깨끗하면 못 견디나 봐. 거기다 물건을 주섬주섬 얹어가지고 읽던 책, 뭐 오만 화장품, 뭐 오만 다 얹어가지고요. 저는 정신사나워 가지고 우리 아빠 같이 한 방 쓰니까 정신병 걸리겠다.
저는 막 제자리 두고 막 이래야 됩니다. 그 우리 애 나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막 우리 애 방 내가 쓰려고 정리했잖아요. 정리하다 이걸 발견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이걸 인증샷을 쓰기 시작했는데 너무 오래된 이야기죠. 근데 제가 가장 강렬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이 데리고 어린 선생님을 꾸준히 다녔어.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근데 아이한테서 어떤 요소가 자란 거예요. 아까 콩나물에 물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갈 것 같지만 사실 진짜 실력이 자란 거예요. 학교 단원 평가나 기말고사로도 잘 드러날 수 없는 실력. 이게 진짜 실력이죠. 이 선두를 달리는 요 빨간 추리닝 둘이 잘 봐요. 설마 이건 다 봤겠지 작년에. 봤어요? 스카이캐슬 안 봐도 이건 봤겠지. 국민인데. 이거 기억나요? 이거 16바퀴인가? 17바퀴인가? 달리는 경기인데 그 앞에 빨간 추리닝 입은 애들 보라 했죠. 하나는 덴마크 선수고요. 하나는 캐나다 선수예요. 얘들은 출발할 때부터 반 바퀴를 먼저 앞서서 달렸다니까. 12바퀴 채까지인가? 여전히 선두였어요. 나머지 4바퀴를 남겨놓고 어떻게 됐어요? 다 따라잡혔죠. 뒤로 쳐졌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들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동네마다 반바퀴 먼저 달리는 옆에 애들이 꼭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지도 불안해서 그렇겠지. 우승은 하고 싶은데 이승우같이 세계적인 선수도 있잖아. 네덜란드 크라이머라도 이런 애들 있으니까 의식이 되고. 그죠? 그러니까 반바퀴라도 먼저 달리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먼저 달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다 따라잡히게 돼있어. 아이를 키우는 게 이와 비슷하다니까. 진짜 필요한 거 있잖아요. 뭘 잘하게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아까 말한 생각하는 힘, 독해 능력, 어휘력, 창의력, 집중력 이런 걸 길러야 나중에 애들이 이제 좀 중고등학교 가서 철이 들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걸 해나갈 힘이 생기더라. 이게 준비가 안 된 채로 문제풀이나 하고 앉았잖아요. 반바퀴 먼저 달리죠. 나중에 진짜 공부를 해야 치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힘이 딸리고. 근데 안타깝죠. 이게 동네마다 다 있다니까. 여기는 좀 덜하겠지만 경쟁이 치열한 동네 갈수록 더 이런 일이 많아요. 주로 어떻게 해요? 옆집 옆에 내를 의식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말고사 치고 나면 막 전화해가 너 왜 몇 개 틀렸노? 하고 물어보고 서로 비교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기말고사 없애고있잖아. 정부에서. 왜? 시험이 있으면 이상하게 우리가 의식이 되죠. 애 기죽게 하기도 싫고 막.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죽게 해야지.
시험 쳐가지고 결과로 애가 기죽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문방구 뛰어가지고 넘기는 문제집 막 사다가 풀리고 하면서 채점하고 이러면서 애 길을 우리가 먼저 죽이고 있어. 이래가지고 애들 자존감이 점점 낮아져가지고 잘 안 되죠. 이게 진짜 중요한데 어린 시절에는 학교 시험으로도 평가되지 않는 정말 중요한 것 이게 있어요. 일본의 어떤 학자는 이걸 숨은 실력 이렇게 부르는데 이 숨은 실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하는 힘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들 대학을 가거나 취직을 하거나 무슨 시험을 쳐도요. 전부 이거 평가하는 거라. 생각하는 힘. 어렵게 말하면 사고력. 그리고 대부분의 시험을 보면요. 요즘은 듣기평가 조금을 제외하면 국어나 영어는 듣기평가가 좀 있어요. 듣기평가를 제외하면 전부 뭐예요? 인쇄된 지문을 주는 거야. 인쇄된 지문을 주고 그걸 얼마나 빨리 읽어내고 이해하고 그죠? 그 의도를 찾아내는가 이걸 평가해. 이걸 보고 독해 능력이라고 불러요. 우리 아이들이 치는 모든 시험은 이 독해에 나서 전부 다 독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활자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엄마들이 대한민국 엄마들이 다 이거 알고 있대. 그래서 제가 진짜 알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미리 이 아이들이 다 커서 수능을 치러 갔다고 상상해보자고요. 자, 고3까지 올라가서 이제 밑으로 필름을 거꾸로 돌려볼게요. 자, 고3이 됐어요. 아이들이 수능을 치러 갔어요. 한 교실에서 30명이 시험을 쳐요. 자기 인생에서 19살짜리들이 가장 긴장되고 힘든 시험을 치는 거죠. 그 첫 교시가 국어예요. 국어 시험 여러분들 40 안 되신 분들은 다 수능을 쳐본 경험이 있을 텐데 그 수능 국어 문제를 받아보면요. 8절지로 16쪽인가? 이렇게 인쇄되어 있어요. 팍팍하게. 그걸 80분 동안 해결해야 되거든요. 자, 이 아이들 엄마들 이 아이들 어릴 때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거 다 알았어. 그런데 막상 한 교회에 30명 수능을 치자는 감독 딱 들어가 보면 이상한 일이 보인다니까. 뭔지 알아요? 30명 중에 29명이 시간이 부족해. 이거는요, 첫 교시라서 엎어놓은 거 자지도 않아, 애들이. 왜? 지도 양심이 있지. 우리말로 된 국어시험이잖아. 거기다 첫 교시를 포기하면 다음 2교시, 3교시, 4교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포기도 못하고 끝까지 풀려고 애를 쓴다니까. 바둥거리면서. 근데 슬프게도 종 칠 때쯤 되면 지문 2개나 3개가 남아. 너무 속상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찍기 시작해요.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아이들의 엄마들이 어릴 때 체육기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았다니까. 근데 이상한 결과적으로 보면 시간이 다 부족해. 이상한 일이죠. 자, 필름을 다시 돌렸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딱 내려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이상한 일이 보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무슨 공부를 해야 돼요? 안 갔구나.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고등학교 가면 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고등학교 가면 막 학교에서 수업도 많이 하고 보충 수업도 하고 이래가지고 지가 공부할 시간이 얼마 없어. 이게 진짜 중요한데. 그 야자 시간이라고 부르죠. 또 주말 약간 있고. 이 자기가 공부할 시간의 50% 이상을 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30%는 영어 공부. 이제 1, 20% 겨우 남는데 그 시간에는 문과는 사탐, 이과는 과탐. 국어공부 시간이 따로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좋은 대학 가려면 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책 읽는다는 건 늦은 거지. 불가능하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럼 언제 제일 습관이 돼야 수능에 잘 적응할 수 있어요? 더 어릴 때, 중학교 때. 중학교로 이제 내려왔어요. 중학교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아이들 중학생 있는가 모르겠는데 중학생 되면 애들이 엄마보다 이제 키도 크고 힘도 세.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들은 척하고. 애들 뭘 하는 줄 알아요? 여학생들 하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지방문 닫고 들어가 본다니까. 그럼 다리 풀린다니까, 엄마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하고 막 자녀교육관에서 막 좋은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막 지식과 정보를 많이 얻어왔어. 문제는 애가 말을 안 들어. 지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야. 미친다니까. 남자애들은요, 이제 처같지도 않아. 저도 우리 애 중학교 때 펠락하다 시끄럽잖아. 저 난닝구 다 째지고. 이 새끼 이게
또 열받아가지고 중학교 때 때리려고 막 확 머리를 향해서 내 머리를 쥐봤거든. 저는 뭐 교양 있게 말 못해. 행동을 하죠. 거칠어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머리를 한 대 확 쥐박으로 풀스윙을 했거든요. 근데 내 팔이 가다가 뭐 더 걸려. 팔목이 보니까 애 왼손이 내 팔목을 딱 막더라. 이 새끼 봐라 하면서 내가 이번에 이 팔로 확 하니까 이번에 오른팔로 탁 막아. 네가 지금 아빠한테 반항하나 이 새끼야 하면서 안 논다 하면서 막 팔 빼려고 내가 밟는 거 쳤거든요. 그랬더니 애가 막 저를 그 미국 경찰이 왜 범인 제압할 때 하듯이 벽으로 저를 밀어붙였어요. 하면서 우리 애가 막 울면서 하는 말이야. 아빠 제발 좀 정신 차려. 우리 애 키우다 보면 우리 정신병 하나씩 있잖아. 충동 조절 장애다. 이상하게 불안해가지고 애 아무 별 잘못도 안 했는데 막 뚜껑 열려가지고 막 쥐잡듯이 잡죠. 해봤어요? 저는 이거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들 해본 거 곱하기 100. 왠 줄 알아요? 저는 공부해야 되는 아쉬움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미친놈처럼요. 엄마는 애 잡고 나면 또 한 2시간 지나면 정신 돌아오죠? 그럼 애한테 뛰가가 또 울고 불고 막 미안해 하고 사랑해 하고 우리 딸 막 하고 막. 그럼 애들은 속으로 막 하잖아요? 내일 또 그럴 거면서. 그래도 엄마가 막 미안하다 하고 이러니까 이제 좀 마음이 풀리죠. 우리가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엄마들 꼭 그렇게 사고치고 나면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이 생각 한다니까 내일은 내가 꼭 정신과원 가봐야지 하면서 내가 아무래도 미친년인가 봐 하면서 정신과에 가면 우리 증세하고 비슷한 증세가 안 해서 그게 문제를 분노조절 장애. 분노조절 장애는 불특정 대상을 향해서 분노조절이 안 되는 증세거든. 이게 분노조절 장애예요. 근데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이 질병은 불특정 대상을 향해서 나타나는 증세가 아니고 특정 대상을 향해서 애들한테만 이렇다니까. 남편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증세 없죠. 근데 이건 분노조절 장애가 좀 달라. 그래서 제가 이걸 병명을 제가 지었어요. 충동조절 장애. 정신과 가서요. 아무리 뭐 하소연 해봐야 소용없어. 이거 정신과 의사들이 뭐 애 키워봤나? 지가 불안해봤나? 그러니까 조언할 게 따로 없어. 그래 들어주다가 막 도저히 자기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약물 처방. 니는 항우울제. 니는 신경안정제. 니는 수면유도제. 이렇게 약물 처방한다니까. 약물 처방을 해도요.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증세가 골라야 돼. 풀타임 사이코라야 이 약물 처방이 효과가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이 질병은 풀타임 사이코가 아니죠. 파트타임 사이코예요. 아무리 기도도 2시간이에요. 2시간. 2시간 지나면 다 재정신 돌아온다니까. 정신 돌아오면 이제 뭐 가서 빌어야지 애들. 저는 이거 진짜 많이 했거든. 우리 애 침대 머리맡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아빠가 아까 미쳤나 보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다. 우리 아들은 잘 자라고 있다. 미안하다 하고 아빠 지금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좀 있으면 인간 될 거야. 우리 아들이 조금만 기다려줘 하면서 막 울고 막 회개하고.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또 불을 털고 다시 아이 손을 잡고 하루를 살아내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정신과는 가도 별 소용 없다는 거 아는 사람들은 또 동네 언니 부르잖아. 그래 술 한잔 하면서 하소연하죠. 커피 마시면서 하나. 그럼 동네 언니들이 뭐라 해요? 봐라 하고 네가 무슨 애하고 같이 공부 자기 주도 학습 한다고 그 카드 애하고 관계만 나빠진다. 빨리 어디 보내라 이렇게 하죠. 그게 동네 언니들 조언이라니까. 근데 보내면 관계가 좋아져요? 관계는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아이들을 이미 어디에 보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골치 아파져요. 왜?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전혀 모르겠대요. 어디 남에게 의존하게. 직접 키워봐야 5학년쯤 되면 분수의 나눗셈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거 알게 된다니까. 분수의 나눗셈 하면 진짜 어렵거든. 개념이 잘 안 잡혀. 뒤집어서 곱한다 이건 다 배웠죠. 예? 나누는 분수의 분모 분자를 뒤집어서 곱하면 되잖아. 분수의 나눗셈 그래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를 설명하기가 어려워. 애들도 이걸 납득하고 이해하기 진짜 어려운 개념인데. 그러니까 애들하고 직접 해봐야 아 우리 애가 이거 어려워할 만하구나. 정말 뭐 도와줘야 되겠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보내게 되면요. 애가 뭘 어디 하는지도 몰라. 그 진짜 관계도 안 좋아지고 오히려 그 초등학교 때 어디 보내는 것보다 가능하면 실패하더라도 직접 해보는 게 훨씬 좋아요.
저는 다행히 동네 언니가 없어가지고 어디 보내라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 오늘 잡았더라도 내일 또 털고 미안하다 하고 다시 또 아이하고 하루를 살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어. 중학교 때 그래 이것들이 말을 들어주면 좋은데 요즘에는 또 더해. 약 올린다니까. 뭐라 하면요. 옛날에 우리 애 때는 말하면 잔소리 듣기 싫으면 뭐라 한 줄 알아요? 절 이런 말 썼어. 들어봤어요? 절하거나 아니면 뭐 이상한 말, 렉하는 말. 뭐 사진에도 안 나오는 이상한 말 만들어가지고 애들 막 쓰고 있죠. 듣기 싫다 그건 하는 뜻이라 절. 요즘 애들 뭐라 한 줄 알아요? 응 아니야 이지를 한다. 이거 들어봤어야 되는데 5학년 중학생 되면요. 응 아니야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 응이면 응이고 아니면 아니야지. 응 걔가 난 말 들으려고 싶은데 뒤에 아니야. 그러니까 응 아니야. 약 올리는 거지. 그런 거 듣고 있으면 진짜 흡해드린다니까. 그 중학생 되면 책이 아무리 중요해도 읽게 할 방법이 없어요. 늦었어. 어떻게 해야 돼? 초등학교 5학년 때라도 좀 습관 잡아야 돼. 자 다시 필름을 돌려서 이제 그럼 초등학교 5학년이 됐어. 이놈의 초등학교 5학년들요 책 읽으라 하면요 대부분 뭐 들고 있어요? Y 들고 있어. 학습만. 아유 학습만화는요 너무 친절해가지고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학습만화 참 좋아요. 왜?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다 보면 내용 파악이 다 돼. 너무 친절하죠. 그 말풍선 있잖아요. 익살성 그림 있죠. 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 비속어 이런 거 막 사용하니까 애들이 길거리다 보면 내용 파악이 다 돼. 너무 친절하죠. 문제는 너무 친절하다는 거야. 책은요 불친절하거든. 글줄책 보면 불친절해요. 그래서 어떻게 책 읽을 때 저자의 의도, 또 이 작품의 분위기나 배경 이런 거 파악해야 되고요. 행간의 숨은 뜻 알아채야 돼요. 아까 제가 은행나무에 관한 지문 이야기했죠. 은행나무에 관한 지문을 쭉 주고요. 또 은행나무보다 먼저 지구상에 출현한 식물들 가운데 이미 멸종하고 없는 식물들을 쭉 예로 들고 있어. 그러면 그걸 읽으면서 아, 이 멸종한 식물들은 왜 멸종했을까를 거기서 힌트를 얻어내야 돼요. 그래야 대답할 수 있어요. 책을 읽으면 이렇게 그 행간의 숨은 뜻을 읽어야 돼요. 띄어 읽기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복잡한 불친절한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과정이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하는 힘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책 읽다 보면 가끔 가다가 자기 경험이나 기억과 부딪히거든. 그러면 책을 진도를 못 나가. 덮어놓고 회상에 빠지고 이러죠. 이런 과정이 소중하거든요. 음미하는 거죠.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불친절한 과정을 겪으면서 생각하는 힘이 자꾸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이놈의 학습만화는 너무 친절해가지고 생각을 못하게 한다니까? 애들 학습만화 읽고 있는 거 봐요. 그럼 엄마들도 불안하죠. 아이고 책 읽을 기껏 해가 들고 있는 게 학습만화고 Y 들고 있어요. 엄마도 속상해요.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Y는 어떻게 해요? 또 안 사줄 수도 없어. 어린이 책 시장에서요 학습만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되거든요. 이거는 시대를 뭐 불문하고 항상 그래요. 우리 애 때는 가장 유행했던 만화가 뭐였는가 하면 세 먼 나라 이웃 나라 시리즈라고 유럽의 역사와 뭐 이런 걸 가볍게 소개하는 만화였어요. 또 그게 한 5년 유행하다가 좀 지나니까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학 하면서 수십 권짜리 나와가지고 그게 대박 났다 또. 또 시간이 한 5년쯤 지나니까 만화책 뒤에 한자카드 하나씩 붙여가지고 마법천 장국하면서 이게 또 장사가 되니까 시리즈로 막 책도 아닌 것이 막 쓰레기 같은 것이 막 계속 나와가지고 애들 그거 사달라고 조르줘요. 그러다가 또 좀 있으니까 드디어 Y 나왔잖아. Y도 처음 나올 때는요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 몰라. 근데 이게 돈이 되니까 아무 책이나 다 Y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지금 Y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책이 수백 권 있어. 심지어는 홈쇼핑에서 할인 판매도 한다. 그러니까 학습만을 읽어서는 원래 책 읽기가 의도하는 그런 요소들이 잘하지 못한다. 그 초등학교 학년들이 그래 학습만을 읽고 있는 거 보면 또 불안하잖아. 책은 좋아해야 된다는데. 그럼 할 수 없이 또 엄마들 팀 짜거나 하지. 하늘이 독서연수 볼까? 아니면 뭐 웅진 북클럽 있다는데 그거 보내볼까? 또 뭐 있더라? 주니어 플라톤? 이런 거 보내볼까? 다 이렇게 하고 있어.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그런 거 하는 건 책 읽기하고 달라. 그런데 가면 전문가들 뭐 책 몇 권을 선정해가지고 뭐 교재 풀고 이건 학습이지 책 읽기가 아니에요. 문제에 답 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독후감스럽게 해서. 책 읽기는 아무 그런 독후활동 없이 그냥 제 책을 좋아하면 돼.
저는 어린 선생님 다닐 때 초등학교 3학년짜리 남자아이를 만난 적이 있어요. 저 수목원 옆에 대진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3학년이었어요. 얘가 이 어린 선생님의 단골로 왔는데 이 엄마가 하루는 저를 보더니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 우리 애가 책을 읽다 말고 또 책 사러 가자고 지랄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내가 불러가지고 애한테 물어보지. 니는 이상하다. 왜 책을 읽다 말고 왔노? 가지고 진짜로 걔가 책을 한번 들고 있는데 한 20쪽 남았어. 20쪽. 그 책 날개를 요래 접어가지고 20쪽을 딱 표시해놨더라. 애 대답이요. 깜짝 놀랐잖아. 이 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끝날까봐 아쉬워서 더 이상 못 읽겠어요. 그리고 안 읽고 딴 책 사놨다. 얘는 뭐예요? 책의 맛을 알게 된 거야. 책이 너무 흥미진진하고 막 스릴 있고 이러니까 끝날까봐 아쉬워서 안 읽고 딴 책 사놨대. 이렇게 책의 맛을 알아야 된다니까. 지식을 전하는 책은 맛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 얘는요 나중에 대진초등학교, 대진중학교 나왔어요. 대구과학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지금 군대 갔다 왔는데 카이스트 4학년 복학했어. 벌써 남자애가 책을 좋아하니까 공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라. 이렇게 아이들이 책을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딴 거, 학습지나 이런 거 살피는 거죠. 자, 필름을 거꾸로 들어서 이제 저학년 내려왔어요. 저학년 되면 물론 책은 안 읽지. 유아기 때는 그래도 엄마들한테 자기 전에 창작이라도 뽑아와가 읽어놓으라 하던 것들이 이상하게 학교만 들어가면 책값 빠이빠이다. 그리고 전부 뭐 엉뚱한 스마트폰 들고 있고 막 요즘 이러니까 엄마도 또 불안하면 뭐 하잖아. 동네마다 있는 책벌레 이런 데 보내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국어 학습지 싱크빅이라도 해야 돼. 또 학습지 하나 선택하는 것도 머리 터질 것 같죠? 브랜드가 얼마나 많은지. 뭐더라? 아니, 가셔도 돼요. 아, 목말라서. 말은 내가 하는데 엄마가 왜 목말라지? 국어 학습지도 브랜드가 많잖아. 싱크빅도 있고 뭐 눈높이도 있고 많죠. 머리 터지려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상담하고 막 언니들한테 물어보고 이래가지고 겨우 막 선택해 학습지 대부분 하죠. 저는 여러분들 다시 안 볼 줄 알았는데 자꾸 본다. 2016년, 2017년, 2019년. 저는 늘 다시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못했게 말하거든요. 상처를 받기나 말기나. 근데 또 다시 볼 것 같으면 겁이 나서 내가 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미리 말하지만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국어 관련 학습지 하는 것처럼 짱구 같은 짓이 없어. 미안해요. 내가 가만히 말하고 나서 보니까 다 하고 있는 걸 이거 또 뭐라 그럴까. 제 양심을 걸고 말하건대 학습지를 하는 행위는 주로 문제를 풀고 정답을 고르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공부를 좀 해보면 문제를 푸는 행위는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알아듣는 겁니다. 문제풀이는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것이지 없는 실력을 잊게 하지 못한다고요. 그래 학습지를 하게 되면 결국 정답 고르는 스킬 뭐 이런 거 배우는 거거든. 1, 2, 3, 4, 5 중에서 공부 좀 하는 애들 어떻게 해요? 1, 2, 3, 4, 5분 중에서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정답이 아닌 것을 제거해 나가는 거라. 이런 거 알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거기서 맞는 걸 고르려고 해. 자꾸 정답 문제에 맞는 걸. 그러다 보면 알까이 한 거 2개 나온다니까. 그거 틀려.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은요. 오히려 거꾸로 가. 정답이 아닌 걸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해. 그 다 제거하고 남는 게 정답이지. 이런 게 문제 푸는 스킬이라서.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풀고 정답을 보는 스킬은 언제 배우는가 하면 고등학교 가면요. 3년 내에 문제 풀이 스킬. 우리 영남고등학교 나왔는데 1년에 12번 시험 쳐. 모의고사라고 교육청 모의고사 하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치는 시험 4번 1년에. 그리고 사립학교다 보니까 돈 주고 사서 또 모의고사 친다. 사설 모의고사 하면서 또 4번. 그리고 중간기말 4번. 12번 시험 친다. 12번 시험 치고 나면요. 계속 그 보충수 수업 시간에 문제에 대한 해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영남고등학교나 대구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들은 애들한테 시험 한번 칠 때마다 다 오답노트 강제로 시켜. 우리 애는요 학교 다니면서 다행히 모의고사 같은 거 치면 몇 개 안 틀려요. 오답노트를 하루 종일 다 해. 근데 안타깝게도 반타작하는 애들 있잖아.
오답노트를요. 한 달 내에 해야 돼. 개고생한다니까. 오답노트 다 했다 싶으면 또 시험 치는데. 애들 불쌍해. 그때 문제풀이 스킬을 배우는 거죠. 초등학교 2학년 때 학습장에서 문제 푸는 스킬을 배우는 게 아니라 문제 푸는 스킬은 고등학교 가면 3년 내에 배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엄마들 어릴 때부터 학습장에서 문제 푸는 스킬 배웠다. 아까 메스타트 맞죠? 마치 초등학생들한테 이런 거 가르치는 것 같아. 코너를 돌 때는 팔을 어떻게 접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건 스킬이죠, 스킬.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튼튼한 허벅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체력이 안 되니까 다 따라잡혔죠. 이승우는 반대로 마지막 바퀴 때까지 1등 못했어요. 맞죠? 특히 12바퀴째까지는 저 중간에 있었다니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막판에 힘을 다 쏟아 부어야 될 때가 와. 이게 스포츠 용어로 하면 스퍼트라고 하죠. 전력 질주 구간. 그때 힘을 내야 되는데 힘이 있어야 돼, 지금. 우리 애들이 공부하고 싶어도요. 집중력이 안 돼. 생각하는 힘이 딸려. 어휘력이 부족해. 그러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철 들어가 공부하려고 해도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야. 모르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냉장고 문 열러 나와. 물 마시러 나오고 화장실 갔다 나오고. 저는 아이들 직접 키워보잖아요. 우리 연구소에서. 힘이 딸리면 다 그렇게 돼요. 이게 안타깝지만 할 수 없어. 어린 시절에 문제풀이를 하거나 학습지를 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서관에 다니면서 좋은 의식을 빌려서 많이 읽어줘야 돼요. 엄마들 제일 안타까운 게 애들 한글 안다고 있잖아. 책 던져주고 그냥 네가 읽으라 이렇게 한다.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 가능하면 많이 읽어줘야 돼요. 엄마들 영어 알파벳 다 알지? 제가 영어 동화책 던져주고 읽으라 하면 어때요? 막 술술 읽혀요? 영어 알파벳을 아는 것과 영어 책을 읽는 건 다른 개념이다. 우리말도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 책 읽으라 하면요. 문자 해독하듯이 읽는다. 어제도 어떤 책 읽으라 하니까 3학년인데 말했어요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말했어요 이렇게 읽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엄마 불러가지고 제가 책 좀 읽어주겠어. 엄마가 요즘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면 활자로는 말했어요라고 인쇄되어 있죠.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말했어요 이렇게 읽어요. 맞죠? 그러니까 책을 많이 엄마가 읽어주는 소리를 많이 들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읽어내는 거지. 말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글 안다고 책을 유창하게 읽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어릴 때는 많이 읽어주는 게 좋아요. 언제까지 읽어주냐? 애들이 엄마 내가 읽을게. 그러면서 뺏어가는 날이 와. 엄마가 읽어주는 것보다 늘어 터졌거든. 그럼 답답해가지고 지가 읽겠다고 지가 눈을 읽겠다고 뺏어가는 때가 온다니까. 그때까지 엄마들이 읽어줘요. 목 아프죠? 그럼 아빠들 도움을 받든지 무슨 수술을 해야지. 그리고 초등학교 애들이 대부분 책을 잘 안 읽고 학습만 들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죠. 스마트폰의 보급이라든지 뭐 유튜브에 봤다라든지 많은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책이 중요하다 하니까 전부 익하고 있는 거야. 집구석에. 제가 이거 어떤 집 거실을 촬영해 왔어요. 책이 중요하다 하는데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몰라. 그러면 동네 애들이 꼬시잖아. 봐라. 책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 하면서 교육받으러 가자. 교육받으러 가면 다 이렇게 협박한다니까. 이거 제가 지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어디 가면 이렇게 교육해요. 동네마다 언니들 있죠? 웅땡이나 교땡 언니들이 교육받으러 가자 가면 막 이렇게 겁주면 0시부터 2시까지 잘 관찰하고 애들 무슨 꼬마들이 5학년 5살짜리가 수능 치는 것도 아닌데 뭐 사회탐구 전직하고 요즘 또 뭐 철학 전직까지 나오고 그래가지고 또 공부 잘하면 책 좋아해야 된다 하니까 저는 책 좋은 책인가 또 싶어가지고 또 뭐 보험 해약해가지고 사고 이러죠. 이 우리 불안감을 이용해서 마케팅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런 전집들은 대부분 지식이에요. 지식. 창작이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 지식이거든. 지식 중심의 책을 하니까 애들 책의 맛을 모르는 거라.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옛날처럼 한 개인이 많은 지식을 암기하고 있으면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는 시대가 지났어요. 지금은
지문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다 제공한다니까. 그리고 제공되는 지식과 정보를 읽고 거기서 뭘 찾아내야 되죠. 창의력이 필요하고 독해력이 필요하고 생각하는 힘이 필요하고 이래요. 요즘도 지식은 네이버 가면 다 가르쳐줘요. 맞죠? 네이버 검색하면 다 알려주잖아. 요즘은 또 더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네이버 검색하면 아재 소리 듣고요. 유튜브 검색하면 형아 소리 듣고. 아니 수돗물 세면대 물이 안 내가 유튜브 딱 검색해봐요. 세면대 하면서 딱 검색하면 그죠? 집에마다 있는 철사로 만든 옷걸이를 딱 갈고리를 펴라 하면서 그거 펴가지고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물 내려가는 곳을 찔러라 한다니까. 동영상은 다 보이죠? 찌르면 대부분 물 내려가. 더 심하게 막힌 경우는 이제 밑에 풀어가지고 뭐 머리카락을 끄집어 내야 되는데 웬만한 건요 옷걸이 펴가지고 찌르면 다 그 물 내려가는 부분에 붙어있던 뭐 찌끄레기들이 다 밑으로 빠져나가면서 물이 내려가. 그러니까 요즘 모르면 네이버 아니면 유튜브 물으면 다 가르쳐줘. 옛날처럼 옛날에 우리 때는요 그래서 책 좀 읽거나 공부 좀 하는 집 구석 가면 전부 다 브리테니커 세계대회 과사죠. 다 있어. 애들 키우는 집은 다 뭐 있어요? 21세기 웅진 학생과학 대백과 뻘건 거 29짜리 다 있어. 요즘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 네이버에 물어보면 사전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시대가 바뀌고. 그래서 지식 중심의 책읽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어떤 책읽기를 하는가 하면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다룬 책읽기를 해야 됩니다. 아까 몬테소리 이야기했죠. 몬테소리가 세 가지 영역이 균형감 있게 자라야 한다고 했어요. 신체 영역, 인지 영역, 그 다음이 정서 영역이죠. 시기 어딨죠? 몇 시까지 해야 돼요? 벌써 시간 전에 됐네? 갈 때 다 됐네. 큰일 났네. 자, 정서적으로 안정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정서적으로 안정시켜요?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해요? 아까 우리 정신병 하나씩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들이 아이들 정서적으로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점점 불안하게 하죠. 엄마들이 하는 말을 녹음 기능 있죠. 휴대폰에 녹음 기능 있잖아. 녹음하면 해보라니까 하루 종일 하는 말을 녹음해보면 딱 6마디밖에 없어. 요약하면. 처음에 명령, 지시. 맞죠? 빨리 뭐 해. 씻고 뭐 해. 뭐. 명령, 지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요? 명령, 지시를 했으니까 이제 확인을 해야지. 확인해보나 마나 비디오지 질질 끌고 있거나 밀리거나 이래. 그럼 어떻게 해요? 질책하죠? 질책하다 더 열받으면 어떻게 돼? 비난하지? 비난하다 더 열받으면 어떻게 해요? 저주하지. 명령, 지시, 확인, 질책, 비난, 저주.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말은 6마디밖에 없어. 이상한 일이에요. 아이들 소중하고 이래가지고 도우려고 하는 짓이 결과적으로는 아이들 기를 죽이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 애도 저 때문에 있잖아요. 손톱을 못 깎았어. 아빠는 맨날 혼나가면서 공부하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손톱을 다 물어 뜯잖아. 그래서 손톱에다 뭐 이상한 약 바르고 막 쓰는 약 있잖아. 못 빨게. 입에 못 넣게. 슬픈 일이죠. 저는 아이가 진짜 소중했거든요. 제가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 진짜 저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어. 내 마음은 그랬어. 그래가지고 애 재울 때도 항상 우리 와이프하고 저하고 같이 아예 방에 들어가서 재웠는데 동화책 읽어주고 애 잠들었다 싶으면 선잠이라 들었다 싶으면 와이프는 바로 집안에 가서 자.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된다. 저는요 5분 후에 다시 들어갔어요. 항상. 딱 들어가면 벌써 애가 막 입을 차내고 이러면 다시 덮어주고요. 또 막 식은땀 많이 흘렸거든 우리 애는. 그러면 내가 가재 수건으로 땀 닦아주고. 가끔씩 애가 꿈을 꾸더라. 악몽을 꿔. 뭐 힘센 놈한테 혼났나봐. 그래서 막 몰카게 분해가지고.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이 든 줄 알아요?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꿈속에라도 들어가서 우리 아이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힘센 놈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으니까 내 꿈에라도 들어가서 말리고 싶었다니까. 내 마음은 그런데 이상하게 이놈의 공부만 시킬 때만 되면 이 마음은 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고 나도 불안하고 막 이러니까 막 해대는 거지. 이 슬펐어요. 근데 저는 정말 다행이게도 아이한테 책을 많이 읽어줬고 특히 어릴 때 그림책 이런 거 많이 읽어줬거든요. 근데 그림책 읽어주다 보면
책의 내용이 내 마음과 맞나? 그래가지고 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온다. 그 올라오면 내가 막 울면서 애한테 책을 줘. 아빠 마음을 막 이야기하고 이거 막 했거든. 그냥 거칠게 생겼잖아요. 욕도 잘하고 이런데 이상하게 좋은 어린이 책 읽어줄 때만 되면 막 감동이 돼가지고 울고 막 어린 시절 내 생각이 나가지고 또 울고 그러면서 아빠가 울면서 막 책 읽어주니까 애가 조금씩 아빠 마음을 알아가. 얼마나 고맙던지.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라니까. 이런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아이한테 읽어주면서 소통해야 돼요. 지식책 읽히면 안 되고 엄마들한테 예를 들어서 책 한 권을 내가 보여주면서 엄마가 화났다라는 그 유명한 그림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작가 최수피라는 아줌마가 쓴 책인데 엄마가 화났다. 엄마가 어느 날 기분이 좋았나 봐. 그래가지고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짜장면을 시켰어. 근데 좋은 마음으로 짜장면을 시켜줬는데 슬슬 열을 받는다. 저 엄마 지금 허리에 팔 올라간 각도 보여요? 왜 열받아요? 짜장면을 먹는데 어떻게 되죠? 쏟고 흘리고 묻히고 막 애들 다 이래. 제가 그래서 어느 날 강의하면서 아니 짜장면 묻히고 흘리고 하는 게 싫으면 치킨 시키주라 했거든. 근데 엄마들 막 하잖아요. 치킨 시키줘도 똑같은 꼬라지. 콜라 쏟고 막. 그래가지고 엄마 스팀 받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명령한다. 뭐라고? 빨리 목욕탕 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숙제해라. 하면서 고함 질렀겠지. 그 애는 벌써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짜장면 먹는 거 체하겠다 하면서 씻어 들어갔어요. 씻어 들어가가지고 거품 짜다 보니까 거품이 너무 많이 짜졌다. 아깝잖아요 거품. 그 거품 많이 나온 김에 목욕탕 청소를 하자 하면서 엄마가 청소하는 생각이 나가지고 목욕탕 청소 놀이를 하고 있어. 엄마는 뭐라 했어요? 빨리 씻고 나와서 뭐 할 일 하라 했잖아. 근데 아무래도 이 인간이 안 나오니까 엄마가 목욕탕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봤다. 목욕탕 완전 개판돼 있거든. 이제는 엄마가 머리를 쥐뜯고 있죠. 또 고함을 질렀겠지. 그랬더니 애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뛰어나오면서 이번에는 엄마한테 혼 안 나게 조신하게 놀아야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스케치북에다 그림 그리기 놀이를 하기 시작했어. 내가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스케치북 줬고 그래가지고 평평한 면에마다 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드디어 이제 엄마 어떻게 했어요? 폭발했죠? 그래가지고 막 뭐라 하는 거라. 이런 책을 도서관에서 빌리라니까. 그래가지고 읽어주면 애들이 바로 이거 우리 집 구석하고 똑같네. 이걸 보고 전문 용어를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동일시. 주인공과 책의 주인공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동일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두 번째 작업이 있는데 엄마한테 혼날 때 주인공이 나도 엄마한테 혼난 생각이 속상해. 엄마한테 애가 사랑받을 때 나도 엄마한테 사랑받는 것 같아서 위로가 되죠. 이런 과정을 보고 카타르시스라고 불러요. 자기 정화. 엄마가 하도 뭐라 하니까 하는 집마다 따라다니면서 지랄하니까 애가 어떻게 됐어요?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겠죠. 이 책의 작가는 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행위를 애 크기가 작아진다고 묘사했어요. 그림책이니까. 사사건건 뭐라 하는 애가 점점 작아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애가 엄마 눈에 안 보이게 됐어. 너무 작아졌어. 우리도 왜 연락 한참 받으면 애 눈이 안 보이잖아. 애가 뭐 상처를 받기나 말기나 막 눈이 안 보이잖아. 그래서 막 내 성질대로 다 하잖아. 2시간이 지났어. 그제서야 이 엄마가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제 그림을 다시 생략하는데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이 엄마 애 찾느라고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우리 애 잃어버렸다고 상상해봐요. 막 놀래가지고 막 온데 다 전화하고 막 찾아서 다니잖아. 이 엄마가 그랬다. 막 울면 막 온데 동네 방네 찾으러 다닌다니까. 근데 애는 사실은 하도 혼나가지고 울다 지쳐가지고 어디 짱 박혀가지고 자고 있었다. 잠들어 있었다. 자다 보니까 엄마가 울면서 지를 찾으러 다니네. 아까 혼낼 때 보니까 계모 같았는데 이번에 울면서 찾으러 다니는 거 보니까 우리 엄마 만갑다 싶어가지고 애가 용기를 내서 나오잖아요. 엄마 나 여기 있어.
그랬더니 이 엄마가 우리가 밤마다 하는 짓 하죠. 애 안고 막 사나 사랑해 하고 미안해 하고 엄마가 잘못했어 하고. 자, 애들한테 이런 책을 읽어주라니까. 그러면요 책을 다 듣고 나서 확인 안 해도 돼. 엄마들이 불안하니까 뛰어가가지고 그래 책을 다 읽었나? 제대로 읽었나? 책에서 뭐 깨달았노? 하면서 교훈이 뭐고?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애들 키우다 보면요 애들 읽는 책을 엄마가 다 따라 읽을 수가 없잖아. 살림도 해야 되지 동생도 키워야 되지 이러니까 애 책 제대로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때 또 동네 언니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랄게요 바쁜 우리를 대신해서 질문을 만들어서 책 뒤에 붙여준 좋은 책이 있단다 하면서 또 전집 권하죠. 책 뒤에 질문지 2장, 3장 달려있죠. 그런 건요 책이 아니에요. 미리 말하자면 그건 학습지지 학습지 교재지 교재. 순수한 책이 아니라 그냥 책은요 이런 책처럼 애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 집 이야기하고 내 이야기하고 똑같으니까 정신없이 읽다 보면 나중에 책을 다 읽고 나면 뭘 하나 깨달으면 돼.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뭘 깨달아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이걸 깨달아요. 이걸 전문용어로 인사이트니스, 통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책을 읽고 나면 애들 그냥 저절로 영향을 받아, 깨달아. 그러면 된 거라. 우리가 막 확인하고 찌랄하고 독화통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돼. 독화통 절대 하지 마요. 안 그래도 평소에도 수학 때문에 뚜껑 자주 열리는데 책 가지고 독화통 하다 또 뚜껑 열린다니까. 확인하다가 애 뭐 버벅거리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까 콩나물 키우듯이 책은요 읽고 나서 아무것도 기억 안 나도 돼. 기억 안 나는 게 더 잘 읽은 거야. 아무것도 기억 안 나. 재밌었다 이 생각만 나는 거지. 아니면 너무 슬펐다. 애들 말로 짠했다. 엄마 나 이거 짠해서 못 읽겠어. 이런 책이거든. 이건 뭐예요? 어른들 말로 하면 감동받았다 이 말이거든. 그 책을 제대로 읽은 아이들은 마음이 짠하거나 길길로 재밌었거나 뭐 이런 것만 남는 거죠. 이게 진짜 책 읽기라. 도서관에 가서 이런 책을 빌려다가 읽어주시면 좋겠어. 그럼 아이들이 마음에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 엄마 마음도 잘 전달되고 이런 거. 근데 신기하게도 아까 말한 무슨 요소가 자랐다. 벽을만 듣는 마음. 말로도 때리지 마세요. 아이도 어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Save the Children. 100년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저런 말들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낮추고 상처가 되게 하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 100가지를 저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비정부 기구에서 정리해놨어요. 네이버나 유튜브에 100가지 말 상처 이렇게 검색해봐요. 그럼 그 상처만 상처되는 말만 정리한 게 아니라 그 상처되는 말을 어떻게 바꿔서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표현할까 이렇게 잘 정리해놨거든요.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저런 게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저런 게 없어가지고 근데 다행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어린이 책을 그림책을 계속 아이들한테 읽어주면서 또 공부시킬 때는 제가 주제 파악이 되고 제 안에 얼마나 많은 불안감이 있는지 이런 걸 발견하게 되고 이러면서 저도 조금씩 아이와 함께 철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이거 속상한 일인데 나이 드는 거 싫어하죠. 근데 나이가 들어간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생물학적으로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지만 인격적으로는 우리가 성숙해가는 거죠. 저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점점 제가 철이 들고 조금씩 성숙해갔어요. 처음에는 공부가 단 줄 알았어. 공부만 잘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줄 알았어. 근데 아이하고 해보니까 오히려 공부 때문에 아이하고 저하고 더 많이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죠. 그리고 마침내 물론 뭐 제 스승이 있어 스승의 영향도 받고 했지만 마침내 제가 우리 아이 고등학교쯤 됐을 때는 제가 하는 말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꿈에 그리던 좋은 아빠가 됐죠.
내가 소문났다니까, 좋은 아빠로. 그리고 하루는요, KBS에서 연락이 왔어. 토요일 아침 마당이라고 알아요? KBS 대구방송 전국에서 연락이 왔었지, 방송작가가. 토요일 날 좋은 아빠 출연 좀 하라. 우리 애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애한테 물어보니까 하겠대. 그래가지고 출연하기로 철떡같이 약속해놨는데, 출연 하루 전날 애가 쪽팔려서 못 나가겠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거 저 혼자 나왔잖아. 1시간 동안 녹화했다니까. 그리고 아나운서가 마지막으로 녹화방송 보실 아드님한테 한마디 하락하대. 그 제가 그때 정말 제가 가장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을 유언처럼 했다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가 38살에 돌아가셨거든. 우리 아버지.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도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항상 아이 곁을 일찍 떠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는 아이한테 아빠의 죽음에 관한 책 많이 읽어줬어요. 아빠 죽고 나서도 잘 꿋꿋하게 잘 살라고. 그때마다 내가 울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 실제로 그 녹화방송 끝날 무렵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아이한테 한마디 했어요. 카메라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때 무슨 말 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어떤 길을 가든지 아빠는 너를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다. 네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고등학교 이후로 우리 아이한테 가장 많이 한 말은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기특하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잘 자랐잖아. 맨날 공무원 시키기 위해서는 자살했을 거라고. 우리는요, 지금도요, 29 청년이 됐잖아. 애가 지가 힘들거나 위기가 닥치잖아. 그러면 저한테 카톡해. 돈이 필요하잖아. 엄마한테 카톡. 아빠 그 말 좀 해봐. 이칸다. 옛날 군대 가가지고도 구타당해가지고 자살할 뻔했거든. 그때도 아빠한테 긴급히 연락 와가지고 아빠 그 말 좀 해봐. 그 말이 뭔지 알아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네 인생을 지키실 것이다. 내가 막 울면서 이런 말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견뎠잖아. 신기하죠.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인생을 살다 보면 공부 위에 많은 여러 가지 요소도 있어요. 사회적 관계도 있고. 어려울 때마다 저한테. 난 이게 너무 감사해. 29 청년이잖아. 저보다 훨씬 똑똑하잖아. 덩치도 저보다 이제 크죠. 근데도 지금도요. 지가 힘들잖아. 그럼 아빠한테 조언을 또 고맙죠. 보통 다 크면 독립하잖아. 지 팔 지 흔들고 지 쪼대로 사는데. 우리 2년 전에 우리 대학교 4학년 때래요. 아빠, 내한테 힘을 좀 줘. 왜? 그러니까 일본에 면접 보러 가야 된대. 서류 통과해가지고 일본인들 상대 일본어로 면접을 봐야 되니까 지가 일본어를 아무리 잘해도 원어민들하고 면접해야 지. 그걸 쫄리나 봐. 심리가 부담되니까 저한테 전화 왔어. 아빠, 내한테 용기를 좀 줘봐. 항상 있거든. 그 지금 29이죠. 지금도 제 강의 듣고 있어.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연구소에서 엄마들한테 그림책 한 권을 정해서 읽어주거든. 엄마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하겠어요. 그리고 그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들과 어떤 걸 나눌까 이런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많이 울거든. 아이한테 어릴 때 생각도 나고 이래가지고. 우리 아이는 매주 금요일마다 그 강의를 들어. 그리고 피드백도 하고. 아빠, 이번엔 사실을 왜곡했대 하면서. 내가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이러면 항상 지적하고 있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이하고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많은 실패를 했죠. 여러분들보다 100배나 많은 실패를 했지만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저는 다시 일어서서 불을 털고 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생략해야 돼서 죄송한데 수능 성적표에 우리 수능 성적표. 뭐 엄마들 봐도 모르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그런 과정 거쳐서 굉장히 안정됐어요. 그래서 수능도 잘 쳤어요. 이게 그래도 명색이 전국에서 한 200등? 전국에서 200등에서 250등을 썼는데 사실은 시간만 많으면 엄마들한테 도서관에 가서 어떤 좋은 책을 빌려서 아이들한테 읽혀줄 것인지를 책을 한 권 한 권 추천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거 책 한 권 추천하는데도 뭐 30분, 1시간씩 한 권에 이 수많은 책들을 다 추천할 수가 없어서 그냥 지나갈 테니까 혹시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어떤 책을 빌려야 될지 궁금하신 분은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들어오시면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한 수많은 강의들이 지금까지 10년 동안의 강의들이 전부 동영상으로 촬영돼서 올라가 있어요. 아니면 다른 학교에서 시간 조절 잘해가지고 책 읽기에 관해서 책에 관해서 자세하게 소개한 강의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학교 강의를 지금 촬영하고 있죠. 그대로 올려놨으니까 혹시 필요한 이 PPT도 학교 노트북에도 제가 하나 복사해놨는데요. 우리 그 연구소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오셔도 이 PPT도 그대로 있어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요. 도서관에 가서 어떤 책을 어떻게 빌리면 좋을지에 관한 소개하는 건데 다 지나가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이제 마지막 인증샷인데, 우리가 재작년에 일본 회사에 취직해서 도쿄 가서 살았다 했죠.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간의 기업을 사고 파는 일, 이걸 뭐 M&A라고 해요. 인수합병이라고 하죠. 인수합병하는 업무를 담당했어요. 원래 신입사원들 이런 거 안 시키거든. 그 서류 복사나 시키고 커피 태우라 하고 이런 거 하는데, 일단 우리 애는 2개 국어를 하잖아. 그래가지고 한국말과 일본말이 다 되니까 회사에서 아주 좋은 대우를 한 거죠. 실제로 고급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서 일본어 원어민 과에 한 달 100만 원 하는 그것도 공짜로 시켜주고요. 집도 제공하고 좋은 대우를 받았죠. 그리고 그 기업 M&A 팀에 들어가가지고 이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이랬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애가 하나 깨달았어. 왜? 기업을 사고 파는 게 돈이 많이 드는 중요한 사업이니까 말만 잘해서 언어만 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뭐가 필요해요? 법률 지식이 필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일본 로펌에서 계속 자문을 받아서 기업 사고 파는 일을 중개한 거죠. 메신저 역할을 한 거예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 애가 깨달았어. 아, 언어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전문 지식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회사를 딱 1년 근무하고 사표를 내고 작년 5월달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아빠 나 로스쿨 갈래. 그랬어. 제가 이제 법률적인 전문 지식을 배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로스쿨을 가려고 들어왔어요. 5월달에 귀국해가지고 7월달에 로스쿨 가는데 가장 중요한 시험, 이 법학 적성 시험, 영어로 리트라고 하는데 이 시험을 치게 됐어요. 문과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중에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로스쿨 가려고 준비하던 애들 10,000명이 이 시험을 쳐요. 이 시험의 특징은 뭔가 하면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판검사가 되려고 하는 시험이잖아요. 법률가가 되려고 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벼락치기를 할 수가 없어. 교재가 없어. 이 아이가 지금까지 20대가 된 동안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벼락치기가 안 돼요. 문제집이 기출 문제집만 있고 교재가 없어. 희한한 시험이죠. 그리고 또 더 걱정이 된 것은 우리 애는 고등학교 이후로 고등학교 때는 뭐해요? 스카이를 가야 되니까 좋은 대학을 가야 되니까 책 읽을 시간이 따로 없었죠. 대학에 들어가서는 1학년 때는 놀더라. 주로 홍대 이런 데 클럽 놀러 다니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2학년 때는 군대 갔어요. 군대 가서 2년 날리고 또 왔죠. 24살인가 복학해가지고는 어영부영 취직 공부를 했어. 그러다가 일본에 취직했죠. 최근 2년은 특히 우리말을 사용을 안 하고 거의 일본어를 사용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작년 28이 될 때까지 다른 대학생들과 똑같은 생활을 한 거죠. 특별한 게 없었어. 언제 특별했는가 하면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좋은 어린이책을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많이 읽었죠. 그리고 작년 7월달에 저 시험을 쳤다 8월달에 발표가 났어요. 이 시험은 딱 2과목 치는데 한 과목은 언어 이해. 언어 이해 30문제가 나와요. 우리는 30문제 중에 27문제를 맞춰가지고 응시자 전체에서 99.6%. 추리 논증이라고 있는데 추리 논증은 더 중요해서 40문제가 나와요. 40문제 중에 이걸 37문제를 맞춰가지고 전체 응시자 중에 99.2%. 합하니까 10,000명 중에 9등했어요. 잘했죠?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우리 애도 깜짝 놀라고.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 그래서 애가 인정해. 아빠, 내가 어릴 때 아빠한테 끌려서 어린이서점 다닌 것이 이렇게 위력이 있을 줄 몰랐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인증서를 가져 나온 거예요. 지금 어린 시절에 도서관에 다니면서 좋은 어린이책을 읽는 이 작업은 이번 기말고사에서 이번 단어평가에서 한두 문제 더 맞추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평생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 운동으로 말하면 정말 기초 체력을 키워주는 중요한 작업이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제 말이 좀 그렇듯한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설득하고 싶어서. 저도 깜짝 놀랐네요. 최근 2년은 특히 일본어를 하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는 29이잖아요. 원래 2월달에 서울대 로스쿨 입학했어요. 이거 입학식 장면인데 어제도 카톡 왔대. 11시 반에 아빠 이제 귀가했어. 우리 애는 29이 내가 제대로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하는 공부는 지가 하고 싶어서 하니까 잔소리가 없어. 전에는 뭐 억지로 지랄하면서 막 마지못해서 했잖아요. 지금 29인데 밤 11시 반까지 도서관에 남아서 공부한다니까. 왜냐면 옛날에 사법시험 공부를 하던 것을 지금 로스쿨 3년 동안 다 해야 되거든. 학원도요. 지금 평생에 처음 지금 다녀. 신림동에 가면 고시학원 있어요. 옛날에 사법시험
할 때 강의하는 고시학원 가가지고 서울대 로스쿨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 그 학원 가서 강의 듣는다니까. 로스쿨 수업만으로는 3년 동안 변호사가 되는 이 공부를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평생 팔자에도 하고 평생 팔자에도 없는 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어. 그리고 밤 11시 반까지 공부.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린 시절에 가능하면 불안감과 싸우더라도 휘둘리지 말고 가능하면 도서관을 다니면서 아빠 아이디 등록하고요. 엄마 아이디 등록하고 애들 둘 등록하는 4명이잖아요. 가족 4명이 도서관에 등록하면 일주일에 한 40권의 책을 빌릴 수 있어요. 좋은 어린 책들이 요즘 학교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런 책들이 교과서에도 다 실리고 이러거든요. 지문이. 그러니까 좋은 어린 책을 많이 읽을수록 아이들 공부에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초등학교 시절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돈도 안 들고 돈 안 들잖아요. 우리 아이는 사교육 때문에 돈 든 적이 없어요. 재작년에 와서 말씀드렸나? 우리 애는 영어도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외국에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엄마 표 영어 했다니까. DVD 많이 보고 맨날 말로 비디오 많이 보고 이래가지고 아까 수능 성적을 봤어요. 영어도 만점 봤었죠. 나중에 또 저보고 한 번 더 하락하면 내가 아이를 살리는 수학 공부 이야기 이런 걸 하든지 학교에서 전화할 때 우리 학교 엄마들 수학 공부를 자꾸 강의를 듣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수학 공부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 학교는 전화 올 때마다 그런 요구는 안 하더라. 아니면 사교육비 하나도 안 드는 엄마표 공부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2시간 동안 영어 공부 이야기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학교는 극하거나 학교 부장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원래 자꾸 불렀던 선생님 못 부르게 해요. 교육청에서. 왜? 엄마들이 짜증난대. 했더니 행동한다고. 그래가지고 불렀던 분은 안 부르게 되는데 이 학교는 자꾸 저를 부른다. 2016년, 2017년 올해 벌써 3번. 근데 부르려면 다른 거 해달라고 주문하면 그죠? 수학 공부 이야기로 생명을 살리는 수학 공부 이런 거 할 수 있죠. 왜? 수학 공부 때문에 애들 다 작잖아. 그 뭐 인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마음에 있는 말씀 다 드렸어요. 상처를 받기나 말기나. 미안해요. 그 한 귀로 흘리시면 되고 속상한 분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극을 받았다 싶은 분은 그죠? 도서관에 한번 다녀보세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책 한 권 한 권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생략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 소개를 하는 다른 강의들은 아까 말한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동영상만 보실 것 같으면 유튜브에 검색해도 돼요. 유튜브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검색하셔도 되고 그럼 제가 10년 정도 강의한 모든 강의가 동영상으로 올라가 있어요. 카페 오시면 이제 질문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또 다른 이런저런 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카페를 소개했습니다. 자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엄마들 좋은 평가를 했겠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꾸 부르겠지. 왜냐하면 이 선생님 전화 온 선생님 전화번호가 2017년 전화야. 진담초 2017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전화가 자꾸 올려도 오는 걸 보니까 2017년도에 저를 불렀던 선생님이 또 부른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미 2016년도에 어떤 엄마가 강의를 듣고 저한테 전화도 하고 막 상담했던 엄마가 있더라. 우리 카페 회원이기도 하고 여기 있는 거 모르겠네. 오드리 될 뻔 하면서 카페 대한명이 오드리 될 뻔이더만. 낯설지 않고 익숙하기도 하고 우리 연구소는 꼬마 중에도 신당초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한솔초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저 진천도에 가면 우리 연구소 있는데 그 바로 앞에 걔가 1학년 때 신당초를 다녔어요. 지금은 우리 동네 와 있죠. 이 엄마도 저를 어떻게 찾아왔는가 하면 유튜브 검색해가지고 애 잘 키우고 싶어 유튜브로 이런저런 정보를 얻다가 제 강의를 우연히 만나가지고 또 이사를 왔는데 우리 연구소 바로 앞에 이사 왔다. 우연하게. 그리고 얘들은 딸 둘인데요. 지금 3학년 6학년이야. 얘들 우리 연구소 늘 출근해가지고 엄마는 일하러 가거든. 그럼 낮에 늘 와가지고 연구소에 살아요. 살다시피 하면서 수학 공부도 하고 책 읽기도 하고 뭐 오만 거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신당초등학교가 학교 규모는 작고 뭐 이래 교육에 별로 관심도 없고 이런 학교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적은 분이라도 시간을 귀한 시간을 내서 와주셔서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 혹시 또 다음에 인연이 되면 그 마지막에 평가하는 거 있죠. 평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마음껏 하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내년에 또 부르실 것 같으면 부장 선생님들한테 미리 내년에는
저희 경우 원래 들었으니까 내년에는 수학 공부 강의 좀 하게 해주세요. 내년에는 뭐 영어 공부 강의 좀 하게 해주세요. 엄마표 영어 공부 강의 좀 하게. 이런 식으로 멘트를 달아두시면 내년에 부를 때 선생님들이 참고를 하시는 거죠. 자, 귀한 시간 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